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루시나오입니다. 제 직업은 꽤나 독특한 편인데, 저는 중국 군사 시뮬레이션 개발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전쟁사와 전술을 가상으로 복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출신과 교육 배경 때문인지 늘 중국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문명을 꽃피운 나라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 심장에 박혀 있었고, 무엇이든 중국이 최고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접하게 되어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참고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의 핵심은 강감찬이라는 고려 시기의 장수가 주인공이 된 귀주대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따위가 중국 문명의 빛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란이라는 북방 민족이 한국의 한반도 북쪽 지역에 쳐들어갔다는 그 시기라면 결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광대한 힘 앞에서 긴장해야 하는 때였을 터입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그 거란을 맞섰을지, 그저 중국의 도움을 빌리거나 중국의 전술을 베껴 겨우겨우 살아남았겠지 하며 속단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한국은 우리 중국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해서 한국의 고대나 중세 전투 역사를 분석하려 시도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생각하는 모든 영광과 찬사는 중국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주대첩이라는 사건이 한국 내에서 상당히 유명하다는 소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이 거란을 격파하거나 혹은 북방을 제압한 사례야 수도 없이 많지만 한국 따위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처음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비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재생하자마자 한국 스튜디오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중세 전장 모습을 재현하는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말을 타고 내달리는 거란 군사의 진격 장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는 장면, 그리고 갑옷과 투구를 빼입은 고려의 군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광경이 전부 화려하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해설자가 근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거란의 10만 대군이 고려 땅을 짓밟을 때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상황을 타게 했는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스토리가 잘못 과장되었겠다 싶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이니 당연히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자기들 역사를 미화하는 장면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귀주대첩이 일어났던 전후 맥락에 대한 해설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우선 고려가 그때 이미 북방에서 거란과 대치하며 몇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어설프게 굴복하지도 않았고 동시에 대등한 협상을 시도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동 6주를 얻어냈다는 내용은 당시로선 감히 중국도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외교력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며 당연히 그때 고려가 거란의 힘에 쩔쩔매다가 뜯긴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라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중화 사대주의에 젖어 살았으니 한국인들의 서일하는 외교관이 아무리 뛰어났다 한들 결국 중국 중심의 질서 아래에서 흘러간 일부 지엽적 에피소드쯤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과거 급제 출신의 문신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펼친 전략적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라, 이게 그냥 운이 아니라 꽤 체계적인 전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가 거란에 맞서 싸운 역사는 단순히 패배와 굴복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무혈입성으로 개경까지 밀려왔던 거란 대군을 막아내고 역으로 반격한 기록도 보였습니다. 거란 황제 성종이 직속으로 40만을 이끌어 쳐들어왔던 2차 전쟁,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만 정예 김하군이 쳐들어왔던 때도 고려가 포기하지 않고 왕이 도망치지 않은 채 수도를 사수했다는 서술을 보고 순간 씁쓸해졌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라고 라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중국 쪽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거란에 대한 중국 측 사서나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거기에도 고려가 거란과 맞섰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워낙 우리 중국 중심으로 기술된 텍스트들만 익숙했던 터라 고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찔렀다는 식의 흐름밖에 못 봤습니다. 허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거란이 결국 고려와 싸우느라 소모가 극심해졌고 그 틈을 타 여진이 힘을 길러 금나라로 성장하게 된 과정도 발견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연쇄작용 끝에 거란이 중원에서 힘을 뻗다 결국 붕괴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 자존심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늘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을 이리저리 부렸다고 배워왔는데 이 귀주대첩은 제가 기대한 흐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설마 한국이 거란을 그렇게나 크게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며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사코 그건 과장이다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자기 역사 부풀리기다라고 욕하며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흥미도 반쯤은 자극되었던 터라 저는 결국 귀주대첩이 벌어졌던 지역과 그 전후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복원해보기로 했습니다. 방대한 지도 자료, 지형학적 정보, 거란과 고려의 병력 규모, 그리고 당시 기상 정보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가능한 전투 시나리오를 재현해본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가 중국 입장에서 유리하게 모델링을 만들었고 거란 기마군이 세계 최강의 전력이라는 생각을 가정에 깔았습니다. 중국사에서도 거란은 잔혹할 만큼 강력한 기마 전술을 구사해 북방을 호령했으니 고려가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릴수록 당황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강감찬이 이끌던 고려군이 이긴다는 시나리오가 제법 여러 번 나오자 저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꿔가며 다시 돌렸습니다. 활 강도, 날씨, 병력수, 말 사육 상태에 관한 요소까지 세밀하게 조정하며 무려 100번 이상 돌렸는데 최소 절반 이상의 결과값이 고려 승리였습니다. 도저히 믿기 싫었지만 자꾸 이런 결과가 쌓이니 제가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장난이 아니란 생각이 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귀주대첩에서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거란군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에 날씨 운으로 이겼다고 한심하지 않나라고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니 단순한 기상 변화가 아니라 강감찬이 아예 벌판을 전장으로 택한 이유가 기후의 변동 가능성을 계산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각종 해설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런 치밀함까지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역사 전쟁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서 기후나 지형은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찰력 있는 지휘관이 활용했다면 아니 강감찬이라는 인물이 중국의 군사 전술책들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이것도 중국의 지혜를 베껴간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인들에게 강감찬은 중국 병법을 몰래 훔쳐간 자에 불과하다.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을 흉내내기 바쁜 나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인 중 일부가 되려 저에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내가 늘 자랑하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강감찬이 직접적인 지휘 능력과 기상 요인을 접목해 거란을 무너뜨렸음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중국이 최고라고 주야장천 말해왔는데 이젠 제 프로그램에서조차 한국이 거란군을 수없이 격파하는 결과가 나오니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중국 고대와 북방 민족의 항쟁사를 역추적해가며 거란은 이미 내분 상태였고 원래 약했을 뿐이다. 한국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시기 거란이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사실은 사료 곳곳에 분명히 박혀 있었고 거란군은 말 그대로 무적의 기마부대라 불릴 정도로 막강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이것이 전부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란이 송나라를 압박해 은과 비단을 바치게 할 정도의 위력을 과시했다는 기록까지 보니 이미 제 궤변에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도 제 직업이 시뮬레이션 개발자이니 억울해도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진짜로 가장 공정한 데이터와 가설을 적용해 최종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병력 수도 거란이 조금 더 우위인 상태로 설정하고 심지어 기후 조건마저 거란에 유리하게 약간씩 조정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감찬 지휘하의 고려군이 거란군을 패퇴시키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60% 이상의 확률로 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거란이 이기는 결과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는 고려가 궁극적 승리를 거머쥐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점점 화가 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국이 이긴 기록도 분명 있다. 분명히 거란이 본질적으로 강했으니 한국이 이긴 건 행운이었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주위에서는 제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의 대단한 점은 수십 년에 걸친 거란과의 전쟁을 철저히 대비하고 협공을 통해 몰아붙였다는 거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고 준비였다며 제 자존심을 더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한국을 향한 멸시감을 애써 드러내며 너희 나라가 우리 중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냉소를 지으며 그런 말이 아니지 않나. 다만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확실히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내가 부정하니 우습다는 것뿐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아도 그 시기에 중국이 직접 거란을 제압하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나오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와 반격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중국이 진작에 본격적으로 관여했다면 거란 따위는 훨씬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 팀에서 재구성한 전투 장면을 보면 거란군이 빠른 기동력을 살려 속전속결로 수도 개경을 치려했지만 강감찬이 교묘하게 적을 분산시키고 결국에는 귀주 벌판에서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풍이 거세게 불며 비까지 쏟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극적이었는데 우리 중국 쪽에도 적벽대전에서 바람이 크게 변해 전세가 뒤집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간조차 저건 다 중국 전설을 베낀 것이다. 한국이 망상 속에서 적벽대전 같은 영웅담을 만들려고 꾸며낸 거다라고 비난했지만 그 다큐멘터리는 꽤나 탄탄한 고증을 통해 실제로 기록에 그런 내용이 전해진다고 말해줬습니다. 화가 난 저는 여러 포럼에 들어가서 한국이 거란을 격파했다는 건 허구라고 대놓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귀주 대첩을 자랑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막대한 영향 아래 있었고 거란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균열이 커져서 제대로 된 힘을 못 썼기 때문이다. 한국이 우연히 승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몰려와 온갖 사료와 고증을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거란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금나라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대규모 전쟁으로 지친 상태였고 그 지치게 한 세력이 고려라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켰으니 한국이 한 것은 별것 아니다라고 거짓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거란이 금나라에게 몰락하기 전 고려를 침공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제 궤변과 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쯤 되니 꽤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강감찬은 누구였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찾아본 이야기에 따르면 강감찬은 단순한 장수나 무인 계열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당시로서는 드문 문신 출신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무예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전략과 외교, 정치 전반을 통찰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국경 요새를 개축하고 방어 전략을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어쨌든 중국 병법서를 참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우기고 싶었지만 제3의 다른 사료들을 보니 고려 자체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통도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북방의 여진, 거란을 상대로 오랜 기간 전투를 겪은 경험이 쌓였고 내부적으로는 과거 제도가 정비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자꾸 배출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토양이 강감찬을 탄생시킨 것이라 제 중국 중심 논리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 중국이 만든 문화와 제도를 주변국들이 베낀 결과다. 고려의 과거 제도도 중국식 아닌가. 어쨌든 중국 영향력 덕분에 강감찬 같은 이가 나왔다고 보면 그건 중국의 승리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그럼 결국 한국이 이룬 업적도 중국 것이란 말인가? 무슨 억지냐고 혀를 찼습니다. 제가 이쯤 되면 자존심을 굽히며 그래, 고려가 강하긴 했군 하고 수긍할 법도 한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뭐든 중국이 최고라고 믿었고 믿고 싶었으며 이렇게나 뚜렷한 역사의 사실도 제게는 인정하기 싫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자막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한국어가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거란이 진 것처럼 표현된 것이라며 실없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좀 아는 지인이 번역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저 말고 다른 이들도 같은 다큐를 본 후 역사의 흐름을 공정히 평가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너야말로 중국의 영광만 과장하고 다른 나라 역사는 부정하는 전형적인 우물 안개구리다라며 면박을 줬습니다.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무슨 말로 반박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데이터도 제가 직접 만든 시뮬레이션조차 저를 배신하듯 고려의 압승을 시사했으니까요.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온갖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귀주 대첩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고려가 거란의 전투 패턴을 꿰뚫고 군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점, 수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국왕이 직접 개경을 지키고 끝내 항복하지 않음으로써 거란군이 퇴로에 대한 확신을 못 얻게 만들었다는 점, 거기에다가 강감찬이 후방에서 예비 기병 부대를 조합해 거란의 뒤를 싹 쓸어버린 점, 모든 게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 하찮은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저는 거란군이 고려를 쉽게 무너뜨렸으나 의도적으로 군량이나 약탈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지친 것이라고 궤변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렇다면 왜 그 막강하다는 거란이 개경을 손쉽게 탈환하거나
고려왕을 생포하지 못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답을 못했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을 안긴 건 귀주대첩 이후로 고려가 북쪽 지역 안정화에 성공하고 오히려 주변 부족들이 속속 고려에 귀부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라는 자신만만했을 텐데 고려와의 오랜 전쟁이 결국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그 결과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 사상자가 발생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국은 결국 만주 일대를 다 제패하지 않았느냐고 매달렸지만 주위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이미 거란이 크게 흔들리고 금나라가 부상하는 판도였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거란을 지원하거나 제압해준 게 아니라 거란이 무너지고 새 세력이 흥기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제가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무조건 복제하고 따라오기만 한다고 믿었는데 적어도 그 중세 시기 고려가 보여준 외교력과 국방력은 그들만의 독자적 노선이 꽤 강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했겠지만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대든지 한국을 깎아내리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 미신 운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강감찬이 별이 떨어져 태어났다느니 호랑이를 쫓았다느니 하는 전설이 가득하지 않느냐. 다 믿을 수 없는 판타지다. 한국은 늘 이런 과장을 통해 영웅을 만든다며 어거지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국 역사가가 전 세계의 영웅담에는 민간 신앙적 색채가 늘 있는 법이고 중국도 수많은 영웅이 신격화되어 전설로 전해진다. 중요한 건 기록된 전투 결과가 어떠했느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저 역시 해외 여러 전쟁사 다큐멘터리에 참여하면서 유럽이나 중동, 아메리카의 역사에서 작은 나라들이 강대국에 대항해 이긴 사례가 의외로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어도 한국에 대해서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중화 권역의 강력한 기마, 민족 거란이 패한 역사라니.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 내에서도 거란이 결국 고려와 금나라 사이에 번갈아 가며 거대한 타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쳤다는 결론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래도 본질적으로 중국이 힘을 발휘했다며 우격다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느껴집니다.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국민적 단합, 그리고 지휘관 강감찬의 뛰어난 통찰력이 만든 결실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의 문화와 군사 기술을 독점했다는 신념은 제 평생의 가치관이나 다름없는데 고작 한국이 그 광채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중국이 바빠서 거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한국이 살짝 어부지리를 얻었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우길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제 몰상식한 태도에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혀를 찹니다. 귀주대첩의 승리가 한국 역사에서 강렬한 의미로 자리 잡은 이유는 거란이 워낙 무시무시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려가 주권을 지켜낸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던 거란이라면 한국 따위가 감히 어찌 막아섰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막아낸 것이고 그걸 넘어서 반격까지 성공시킨 기록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논문이 나오든 어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시하든 저는 한국은 늘 우리 중국을 따라오고 중국의 가르침에 기댄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귀주대첩이며 강감찬이며 다 중국식 전술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고 우연히 바람이나 날씨가 한국 편을 들어줬을 뿐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겠지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중국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따위 약간의 수작 부린 영상이라고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강감찬 우습게 봐도 됩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게 불리하게 나와도 모든 데이터와 기록을 들이밀어도 저는 거란이 지친 탓이라고 끝까지 우길 것입니다. 물론 다들 제가 그럴수록 더 한심해 보인다는 걸 알 겁니다. 이대로면 제가 진짜로 망신을 당한다고 주변에서 귀띔을 했지만 그래도 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고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베끼는 나라니까요. 저에게는 그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우기겠습니다. 영원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위치한 명문 사립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역사를 가르쳐온 역사교사 징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0을 바라보며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요. 저희 학교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초엘리트 기관으로 이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학원과 과외, 각종 추천서와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입학 서류를 제출할 때는 교문 앞에 일주일씩 텐트를 치고 기다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비 또한 중국 내 전문직이나 고위 간부 출신 가정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만큼 아주 비쌉니다. 그런 학교에서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쳐 왔으니 저도 한동안은 꽤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지키고자 했던 교육 철학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교육 철학이라기보다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극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역사에 곁들이는 수업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대기 위주의 딱딱한 수업보다 제가 들려주는 온갖 재미있는 혹은 황당한 무용담과 음모론을 더 좋아했지요. 그렇다 보니 제 수업은 학년마다 가장 인기 있는 수업으로 꼽혔고 저에게 고마워하는 학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국가들의 역사를 늘 중국 중심으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건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지. 무슨 한국의 역사냐 라든가. 이순신, 세종대왕? 사실은 중국 황족 후손이거나 중국에서 온 문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근거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는데도 저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떠들었습니다. 동북공정 관련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저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식 입장과 맞닿아 있으니 그저 당연한 것처럼 믿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신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건 교과서에 적혀있지 않은 진짜 비밀이다라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선생님 말이라면 고지곳대로 믿기 마련이니까요. 한국의 모든 위인전은 사실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다라든지 거북선 역시 중국 남방성에서 개발된 기술이라는 등의 황당무계한 말도 자신 있게 퍼부었는데 다들 역시 우리 선생님 특별하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그 일정이 무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한 달간 순회하는 것이었지요. 보통이라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장기간 해외를 도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 학교는 부모님들의 재력이 막강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권, 숙박비, 체험비 등은 모두 학교 지원금과 학부모 후원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해외 탐방의 인솔 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거창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귀찮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수당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첫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출발 전부터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은 사실상 중국의 변방 지역이었다. 최근 몇백 년간 중국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너희가 가면 낯선 것들 투성이일 거다. 소매치기나 치안 문제도 우려된다. 음식, 물, 치안 전부 조심해라. 부모들도 저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무전기, 휴대용 변기, 비상식량, 휴대용 공기청정기까지 챙기는 가정이 속출했습니다. 저 역시 잘 준비하라고 조언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구질구질한 옛날 동네쯤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풍문과 오래전 중국 국내 일부 미디어에서 볼 수 있었던 부정적 기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첫 충격을 받았고 이후 한 달 내내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중국 중심론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학생들은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2시간 반 정도를 날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막연히 한국의 공항, 시골 공항 같은 느낌이려나 라고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발을 디디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깔끔했으며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수화물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계 유수의 허브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가 한국이 맞나요? 완전 현대적이에요. 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적잖이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국 자본이 많이 투입된 거겠지. 예전부터 한국이 중국에게 의존했으니 중국 기술 없이는 이런 공항을 짓기 어려웠을 거야. 아이들은 역시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눈을 반짝였지만 저 스스로도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후진적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정리되어 있었고 환승이나 입국 절차 역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도시가 어떨지 지켜보자고 강조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혹시 시내에 나가면 제 예상대로 낙후된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동안 저는 창문 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곳곳에 보였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발전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의 수도란 말인가? 왜 이렇게 깔끔하지? 학생들은 계속해서 선생님, 여기가 한국 맞죠?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곳인데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또다시 마른 기침을 하며 괜히 겁만 번지르르 할 수도 있단다. 아직 속을 봐야지 라고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궁금증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시내에 들어설수록 도심 재개발 구역, 초고층 빌딩, 첨단 기업 사옥, 편리한 대중교통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거리가 매우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한 후진국의 이미지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우리 목적은 한국의 박물관을 둘러보며 중국의 흔적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보라고 했지. 전부 중국이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였습니다. 저는 큰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저곳에 분명히 중국 문화의 흔적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우리 문화를 받아간 게 전부니 말이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니 다양한 시대별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중국과 교류한 기록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중국과 교역하고 문물을 교환하던 역사적 사실은 많았지요. 그러나 모든 유물을 중국에서 빼앗아온 것으로 몰아가기엔 너무나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컨대 신라 금관이나 백제의 미마지 무용백제가 일본의 기악과 춤을 전해주었다는 이야기 같은 자료, 고구려 벽화와 고분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미술 양식은 저 역시 중국 문화가 근간이다 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박물관 해설사분이 능숙한 중국어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에 역사적으로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예술, 종교, 제도 면에서 독창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각국의 유물은 이를 잘 보여주지요. 저는 흠칫하고는 그래봤자 중국의 영향력이 컸을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설사분은 미소 지으며 중국어 자료로 번역된 국제학술 논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에는 삼국이 각자의 왕권과 외교를 펼치며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러시아나 미국 등 제3국 학계 자료도 그렇다고 하니 저는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은근히 제 표정을 살피더니 선생님, 혹시 우리가 배운 내용과 조금 다른가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기 해설사가 한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니야 라며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저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동북 지방에 세워진 우리 소수민족 왕조에 불과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고구려 발해 관련 전시물을 보자마자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고구려 유물, 발해 유물 전부 사실상 중국 역사야. 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게 이상한 거라고. 그러자 해설사분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부까지 고구려와 발해가 확대되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독자적인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왕 혹은 황제를 칭했지요. 중국 왕조와 때로는 교류, 때로는 전쟁을 벌였으니 일방적인 종속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여러 국제 사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사분이 보여준 자료에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대등하게 외교 사절을 주고받았고 발해가 일본에 국서를 보내 우리 국가는 고씨가 다스리는 황국이다라고 표기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인가 봐요. 발해왕이 자기를 황제라고 했대요. 저는 다시 할 말을 잃었고 그저 이런 내용은 중국 측 자료에서 잘 안 다뤄져. 아마 중국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모호한 답을 했습니다. 점점 아이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특별 전시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북선 모형과 임진왜란 해전도, 난중일기 일부 사본 등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쳤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배운 대로 이순신은 사실 중국 남방성 출신 이씨 가문의 후예야. 결국 중국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그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전시물을 살펴보니 전혀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던 조선 수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독보적인 해전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백성 보호와 나라 사수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일화가 가득했습니다. 해설사분이 제게 질문을 받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계도나 난중일기를 분석해보면 그분이 중국 남방에서 왔다는 설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명나라 장수들도 이순신을 조선인이면서도 탁월한 장군이라고 기록했지요. 저는 억지를 부리며 아니다. 우리 교과서 어딘가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딱히 구체적인 출처가 없어서 해설사분은 언젠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묘한 굴욕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이 전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고 저는 아마 한국에서 감추고 있는 거야 라고 어거지로 우겼습니다. 박물관 관람 후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어 거기서 직접 메뉴를 고르면 주문이 실시간으로 주방에 전달되었습니다. 결제 역시 테이블에서 간단한 QR코드를 인식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었고 카드 결제도 빠르게 진행되었지요.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깔끔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와, 선생님 이거 너무 신기해요. 하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에이,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베이징에도 이런 시도가 있을 거다 아마.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QR코드 결제를 부탁해야 했으니까요. 그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서울 지하철 역시 첨단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 개찰구, 교통카드, 역내 공공 와이파이, 심지어 몇몇 차량에는 USB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었고 노선도는 물론 앱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베이징 지하철도 좋지만 여기 시스템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엄청 깨끗하고 공기도 생각보다 쾌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인구가 적으니 당연히 좀 쾌적하겠지. 지하철역도 작잖아.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 승강장도 넓고 환승통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도 친절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꾸만 제 잣대를 바꿔가며 흠을 잡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잠시 버스 창문 밖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오지 통신을 알리는 광고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거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앱만 깔면 바로 QR코드로 탈 수 있다니. 아이들은 우리도 해보고 싶어요 라며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런 건 유럽이나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도 이미 이렇게 진행 중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길거리에 놓인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정돈되지 않은 후진국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했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제 할 일을 착실히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가옥을 엿볼 수 있는 한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옥, 초가집 비슷한 것들 아닐까 하고 다소 낮춰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겉으로는 전통적인 기와 지붕과 목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에는 바닥 난방 온돌과 최신형 위생시설,
심지어 웨페까지 완비된 숙박체험 한옥이 있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온돌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닥 아래로 뜨거운 연기를 순환시켜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으로 기원전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발전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원래 중국의 북방민족이 쓰던 방식 아닌가요? 라고 묻자 해설사분은 웃으며 물론 중국 북방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있으나 한반도의 온돌은 구조와 발전 경로가 달라서 학계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로 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와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제시하니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신나게 뒹굴면서 와 한국 전통 가옥 진짜 편하네요 라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건 일시적인 체험일 뿐이야. 실제로는 불편한 점도 많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곳에서 묵어본 아이들은 크게 만족해했습니다. 저로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 TV를 켰습니다. 마침 경제 뉴스를 방영 중이었는데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자자동차, 조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K컬처라에서 음악, K-팝, 영화, 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현상을 설명하는 코너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 다 과장 방송 아닐까?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자본에 의존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나? 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뉴스 속 그래프에는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가 분명히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보고 정말 한국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경제를 갖고 있대요 라며 흥미로워하자 저는 통계 조작이 있을 수도 있어. 국제 정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항에서부터 겪은 충격, 도시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면서 받은 인상, 그리고 박물관에서의 역사 해설 등을 떠올리면 제 주장이 점점 허무맹랑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아이들은 경복궁을 방문해 조선 왕조의 궁궐 문화를 접한 뒤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훈민정음 한글 창제 과정을 심층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주어졌지요. 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이 한자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적 창의적 문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 창제는 1443년경 이후 문맹률이 크게 줄어들고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자료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원래 세종대왕도 중국 황족 후손 아니냐, 한글 역시 한자를 변형한 문자일 거다라고 꿋꿋이 외쳤습니다. 해설사분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역사학계, 언어학계에서 다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표기하기 때문에 한자와 근본적으로 체계가 다릅니다. 게다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사료를 보면 창제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라는 게 명백하지요. 중국 황족설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중국 쪽 학계 모두 근거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이 자료들을 보고 또다시 선생님, 한글이 진짜 독창적인 문자인가 봐요. 세계 언어학자들도 인정했다잖아요. 라고 호기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건 서양학자들이 한국 편을 들어줘서 그렇겠지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전시된 해례본 복제본과 언어학적 설명을 살펴보니 이건 정말 독자적인 체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정을 소화한 지 일주일가량 지났을 때 저와 아이들은 서울을 벗어나 한국 다른 지역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타고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중국 CRH 고속철나 우리 고속열차가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기에 KTX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타보니 열차 내부가 무척 깨끗했고 좌석 사이 간격도 여유롭고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도 쾌적하게 지나갔고 승무원들의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 고속철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요. 여긴 국토가 좁아서 그런지 역들이 도시와 가깝네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래봤자 우리 고속철이 더 빠르다. 한국이 좁아서 그 속도로도 충분한 거야. 라고 우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 철도 인프라를 갖췄다면 정말 만만치 않구나. 자가용 없이도 전국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겠네.
하고 내심 감탄했습니다. KTX로 이동한 지역 도시의 부산, 대구, 광주 등지를 일부 방문했습니다만에 도착하니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발전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은 거대한 항만과 해안 도시 특유의 경관이 어우러져 있고, 광주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 대구는 섬유 패션 산업과 함께 활기찬 젊은이들의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 도시라면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각 지역 교통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처럼 보이는 도시 재생 구역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와, 여기 좋아요. 맛집도 많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라며 신나서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슬슬 그래도 이건 다 중국 자본 없인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항변했지만 어디서도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기사나 안내책자에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기업, 주민들이 협력해 도시를 꾸준히 발전시켜온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지원했다라는 문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또다시 당혹스러웠지요. 한국 남해안으로 이동한 저와 아이들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해전 유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 한산도 대첩지 등을 직접 보니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지형과 조류를 활용했는지가 실감이 났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바다 흐름과 지리적 조건을 보니 단순히 12척, 대 300여 척이라는 기적적 스토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지만 좁은 해협을 활용해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혼란에 빠뜨린 후 공략했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해설사부는 이순신 장군은 해전마다 철저한 정찰과 준비를 통해 전술을 세웠고 군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명나라 수군이 합류했을 때도 주도권을 놓지 않고 스스로 전술을 지휘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명나라 덕분에 이긴 거겠지 라고 했지만 해설사부는 명나라 장수들의 기록을 인용하며 이순신이야말로 대단한 지휘관이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와, 이순신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거북선도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잖아요. 라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북선도 사실 중국에서 건너온 설계라고 우겼는데 아이들이 근거가 뭐죠? 라고 돌직구를 날려서 그날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와 아이들은 고구려 발해사를 좀 더 자세히 다룬 기념관과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전시를 하는 곳들이 꽤 있더군요. 저 역시 여기서도 고구려 발해가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안내문이 쓰여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해 라고 호기롭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시 내용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고구려는 기원후 1세기 무렵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아우르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수단과 격돌했으며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에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발해 역시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고 대조영대 씨를 시조로 하는 독자적 왕조를 세워 일본, 신라 등과 교류했고 당나라와도 때론 교류했으나 때론 갈등 관계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들은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라는 문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선생님, 여기 보니까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맞서 싸우고 심지어 평양성 전투에서 수양제의 수십만 대군을 막아낸 기록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건 반란을 일으킨 지방 정권일 뿐이야. 라고 강변했는데 이미 아이들은 전시된 각종 사료, 지도, 학계 연구 성과를 본 뒤라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제 수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증거를 제시하는데 왜 저희 학교 교과서는 동북공정이 맞다고만 하나요? 혹시 저희가 너무 편향되게 배운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질문에 그건 정치적 문제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연구니까 무조건 맞을 거다라고 답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박 근거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의 눈빛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나 보다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빨리 다음 나라 일본이나 동남아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 이어진 민주화 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인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나라는 전쟁 후 폐허가 되어
미국이나 다른 서구 세력의 원조만 바라보던 곳 아니냐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 자료는 1950에서 60년대에 가난했던 한국이 70년대에 산업화를 이루고 1987년 이후 민주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 역사를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정책, 교육 확충, 정보통신기술 ICT 육성 등이 핵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이 전시관을 돌아보며 우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지? 전쟁 직후 사진 보면 정말 폐허처럼 보이는데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또 그건 다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했기 때문이지. 한국 스스로 이룬 건 없어.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때 전시관에 있던 한 자료에서 미국의 원조도 한계가 있었고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이 스스로 기술 개발과 산업 역군을 길러내며 압축 성장을 이뤄냈다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산업의 역사도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기록과 1987년 6월 항쟁, 1990년대에 이르러 정보통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한 사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는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2000년대부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스마트폰 보급 초기부터 빠른 성장세 등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지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한 그 후진성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글쎄, 아직도 뭔가 부조리가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단점이 많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저 자신도 점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체류 중 아이들은 숙소에서 쉬는 시간마다 한국의 음악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접했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화려한 무대가 나오고 아이돌 그룹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익숙하게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이 사람들 유명한가 봐요. 노래도 좋고 춤도 멋져요. 라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잠깐 유행하는 거지. 금방 시들할 거다라고 폄하했지만 이미 수많은 해외 팬덤과 글로벌 차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뉴스가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와, 유튜브 조회수나 SNS 팔로워가 엄청나요 라고 전해줬습니다. 저는 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측 일정 중에는 한국의 대표 전자기업 견학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각종 R&D 센터를 돌아보는 형태였지요. 저는 중국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막상 공장을 둘러보니 자동화와 첨단 로봇 공정, 연구 인력의 전문성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연구원분들이 전부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특허 등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특허를 확보했지? 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도 한국 기술력 대단하다며 열광했습니다. 저는 귀엽고 그래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우리 중국이 금방 따라잡을 거다라고 외쳤지만 공장 관계자분은 웃으면서 중국 시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20, 30년간 쌓아온 R&D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추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답하더군요. 그 말이 참 거슬렸지만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유시간이 주어져 저는 학생들과 시내를 산책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일하던 한국인 회사원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와 꽤나 능숙한 중국어로 길을 알려주고 스마트폰 지도 앱을 써서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 지하철 노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게 조공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했네요. 혹시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나요? 제가 슬쩍 떠보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큰 문명권이었으니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독립된 주권 국가이고 첨단 기술 산업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이 자립해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교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시대. 저는 늘 한국은 중국 변방이라는 사고방식을 당연시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진작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대화를 듣고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 달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서울의 한 현대사민속사 복합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대 도시화 과정, 사회 인프라 확충의 발달 과정을 사진 영상 모형으로 잘 정리해둔 곳이었지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내부 설명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어떻게 전후 폐허에서 지하철,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해 나갔는지, 수돗물과 상하수도 보급, 전기 보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지, 8, 90년대 IT 인프라가 어느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등을 연도별로 정리해두었더군요. 아이들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런 전시를 보니까 한국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껏 한국은 미개하다고 말해왔는데 이 전시관 한 바퀴만 돌아도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자립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전시관 한쪽에서 만난 영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해 당신도 알겠지만 한국은 원래 중국의 변방이자 조공국이었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중국어를 꽤 잘해서 대화가 가능했지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주변 대국과 교류하거나 조공을 바치는 시기가 있지요. 그런데 현대에는 독립국가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교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자국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 계승하면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속국이니 종속이니 하는 식의 논쟁은 이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 외국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고루한 민족 우월주의자인 것처럼 비쳤겠지요. 아이들도 그 대화를 듣고는 선생님, 우리도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한 달간의 한국 일정이 마무리되고 저와 아이들은 일본 동남아 일정까지 소화한 후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마친 뒤 학교에서 제게 여행 소감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국, 별거 없더라. 그냥 중국이 훨씬 크고 우월하지. 라고 공언했습니다. 제 체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충격은 서울 시내, 박물관, 전통 가옥, 지하철, KTX, 지방 도시 인프라, IT 산업 견학, 그리고 역사적 사료에 이르기까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국의 고도화된 발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사도 자기 나름의 자료로 연구해 정리했는데 수많은 근거와 문헌을 토대로 독자적 역사를 확실하게 구축해 놓았더군요. 이 모든 사실이 제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행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상당수가 한국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와 고유 문화를 갖춘 나라였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배웠던 유인들도 실은 한국 고유의 역사였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현지에서 조금 현혹된 모양입니다. 물론 일부 발전된 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위대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은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한국이 정말 제대로 발전해 있더군요. 저희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헷갈리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퇴직을 몇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랜 경력을 살려 마지막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징 선생님만의 독특한 역사 해설을 아이들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이순신도 우리 중국인이다, 세종대왕도 황족 출신이다 라고 외쳤을 텐데 지금은 글쎄요. 저 자신도 그 말이 허황되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솔직히 저는 잘못 알았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동북공정도 일방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라고 시인하기에는 제가 30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는 중국 우월성을 주장하겠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책임질 일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버틸 테다. 아이들이 이미 제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교단을 떠날 생각입니다.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이든 전부 중국 뿌리였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 문명의 한 갈래라고 끝까지 고집하려고요.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든 제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놓는 이유는 제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 진심으로 한국 따위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북공정, 이순신, 세종대왕 등
여러 영역에서 전부 중국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부터 지하철, 박물관, 도시 인프라, 음식, 국민들의 시민의식, 그리고 체계적인 역사 자료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고 체감한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매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내내 중국이 최고다를 외쳤고 온갖 억지를 부렸지만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참교육을 당한 건 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당한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역사란 본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중국 중심 관점에 매몰되어 반대 의견이나 외국의 사료를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제게 그 뼈아픈 사실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단에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는 이미 깨달았지만 겉으로는 끝까지 강변한다.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와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편견을 내려놓고 좀 더 차분히 그 나라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없이, 그리고 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이 오로지 저 자신만의 공부를 해볼지도 모르지요. 그때가 된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솔직하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구나, 그리고 한국인의 독자적인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 은퇴 뒤 저 혼자만의 비밀이 되겠지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저는 끝까지 속지 마라, 한국은 우리 덕분에 간신히 존재하는 나라일 뿐이다 라고 우길 겁니다. 제 오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저희 길고도 우스꽝스러운 한국 탐방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 같은 망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나마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